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리를 뽑기 위해 시행된 시험제도를 과거라고 하지요. 옛날 양반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은 보통 한 달이 걸렸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서 말이라도 타고 가면 며칠 새 가는 수도 있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먼 곳에서 걸어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한 달이 걸리는 건 보통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속 양반은 과거 보러 가는 길이 무려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모음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공부만 하여도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러니 땅 주인에게 매여 살 수밖에요. 어쩌다 땅 주인 양반한테 밉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여 살아도 보통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이지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지요.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이다." 이러거든요.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지요.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하였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진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하였어요. 이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지요. 어엿한 선비가 되었답니다. 선비가 돼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 과거를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한테 눈꼽만큼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터럭만큼도 원성 들을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는 못 갈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되었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덕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지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어요.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하는 거였어요.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그러지요. 이거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턱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거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하였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는데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라. 네가 5살 때 네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이러거든요.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모가 모두 친척집에 가게 되어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안악한테 맡긴 일이 있었지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5살 먹은 어린애니까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볼볼거리며 설쳤답니다. 하여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주었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바쳤단 말이지요.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부치던 땅을 빼앗아 버렸지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겠어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일러바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탁 생각이 났답니다.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음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곳에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하였답니다. 3년 동안 사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는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하더래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 3년이나 걸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는데 하도 일을 잘하니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불렀지요. 그것이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요. 호랑이 덕분이었답니다. 이익은 없어도 버리기는 아까운. 삼국지에서 한중 지역으로 유비를 치러 가는 조조의 심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중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몇 개월씩이나 계속되었지만 얻는 것이 없었거든요. 얻는 것은 고사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군사들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사기도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한중을 포기한다. 아니지, 그 아까운 한중을 어떻게 쉽사리 포기한단 말인가. 조조는 막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골몰했어요. 이제 닭갈비만 남겨놓고 계속 갈등을 했답니다. 여우 같은 제갈량은 후방에 있는 유비의 지원을 받아 식량이며 모든 것이 풍족하다. 얼른 공격해올 것이지 전면전은 요리조리 피하다니. 그런데 우리 쪽은 이게 무엇인가? 군기는 빠져서 질서가 어지럽고 배고픔을 못 견뎌 도망가는 자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공격도 수비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꼬? 고민에 빠진 조조가 닭갈비를 들었다 놓았다만 하고 있을 때 부관이 물었답니다. 전하, 오늘은 한중에서 철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날 밤 조조는 전군의 명령을 내렸답니다. 알 수 없는 암호로 말이지요. 오늘 밤 암호는 계륵이다. 암호를 전달받은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장이나 장수들까지도 암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런 와중에서 부장 양수만이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혼자만 빙글빙글 웃으며 보따리를 싸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놀라 양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 밤에 뜬금없이 짐은 왜 꾸리나? 장안으로 떠나려고 그러오. 대왕께선 암호를 계륵이라 정하셨으니 한중에서 철수할 것이요. 그랬지? 그게 한중 땅에서의 철수하고 무슨 상관인가? 계륵은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까운 것이요. 한중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 아깝지만 버리겠다는 뜻으로 대왕께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겠소.
라며 태연하게 답했답니다. 다음날 과연 양수의 말대로 조조는 한중에서 철군한다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조조는 아깝지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계륵 한중에서 후퇴하고 한중을 차지한 총나라 유비는 스스로 한중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조조의 위나라는 촉한과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오늘날 계륵은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황금 벌집.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지만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였지요. 형과 달리 동생은 늘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하였어요. 어느 날 동생은 굶주리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다 못해 형을 찾아가 부탁하였어요. 형님,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게 작은 땅이라도 빌려주십시오. 형은 교활하게 웃었답니다. 좋다. 서쪽 울타리 넘어 새로 산 땅을 빌려주지. 그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도록 하거라.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였어요. 다음 날 동생은 서쪽 울타리 너머의 땅을 보러 가려고 가족을 데리고 집을 나섰지요. 아내가 입을 열었답니다. 욕심쟁이 아주버니가 웬일이래요? 우리한테 땅을 빌려주겠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안 봐도 뻔해요. 분명히 쓸모없는 땅일 거예요. 동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형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 아우를 생각해서 좋은 땅을 빌려주셨겠지. 기대를 품고 울타리를 넘는 순간 동생은 말문이 턱 막혔답니다. 그 땅은 순 자갈밭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주버니가 제 욕심만 차릴 줄 알았지 언제 당신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나저나 저런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를 수 없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때였어요. 동생은 황무지의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니, 저게 뭐지? 조롱박인가? 동생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말벌집이었지요. 아내는 남편을 꼭 껴안았답니다. 세상에, 여보, 이제 우린 부자예요, 부자. 아이들 먹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내는 들떠서 외쳤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일구고 가꿀 수는 있지.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질 수는 없어. 모두 형님 거잖아. 이 황금 벌집은 형님에게 주어야지. 아휴, 당신은 너무 정직해서 탈이에요. 아주버니는 우리를 속였다고요. 아니야. 그래도 형님에게 드려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결국 동생은 아내와 함께 형을 찾아갔답니다. 뭐라고? 황금벌집을 찾았다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형은 깜짝 놀랐지요. 정말 굉장하군. 욕심쟁이 형의 마음은 벌써 서쪽 울타리 너머에 가 있었어요. 그 땅에 황금벌집이 더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동생 녀석이 지금처럼 정직하란 법도 없잖아. 그래, 그 땅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 형은 동생 부부에게 생색을 내며 말하였답니다. 내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터이니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거라. 형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넓으십니다. 동생은 형에게 인사하고 새 땅을 보러 갔어요. 새 땅은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이었지요. 한편 형은 급히 말을 타고 서쪽 울타리 너머에 있는 땅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형의 눈에는 보통 벌집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형은 부하가 치밀었어요.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참을 수 없어. 좋아, 누가 더 잘 속이는지 보여주도록 하마. 형은 벌이 앵앵거리는 벌집에 살금살금 다가가 벌집을 통째로 갈색 가죽 가방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가방을 싣고 동생의 집으로 급히 말을 몰았지요. 형은 동생의 집에 이르자마자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답니다. 아우야, 너에게 귀한 벌집을 주려고 왔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들었지 여보, 우리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형이 다시 외쳤답니다. 문을 열어보거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동생은 급히 문을 열었답니다. 형은 벌집이 담긴 가방을 집 안으로 던졌어요. 그리고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지요. 헤헤, 녀석, 벌에 쏘이면 볼만하겠는걸. 형은 킬킬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한편 성난 벌들은 벌집에서 나와 방 안을 휘저으며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정직한 동생의 눈과 마주치자 벌들은 모두 황금으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물론 벌집도 황금으로 변했답니다. 다음날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형은 깜짝 놀랐지요. 동생이 화가 난 것 같지도 않고 다친 데도 없었거든요. 형님,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인사까지 하였답니다. 형은 더더욱 어리둥절했어요. 부자가 된 동생은 넓고 기름진 땅을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나라 안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었답니다. 옹기장수 맹서방. 옛날에 맹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말이 농부지 농사 지을 땅이 한마지기도 없었지요. 그래서 남의 일을 도와주고 받는 곡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맹서방은 머리가 좀 모자라 어리석었으나 아내는 영리하였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맹서방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땅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 일만 해주고 얻어먹다가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겠어요.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나요? 무슨 장사든지 미천이 있고 수단이 있어야지요. 맹서방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사실은 옆집 새돌 엄마 친정동생이 옹기점을 한대요. 내가 장사라도 해야겠다고 하니 잘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맹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고 기가 번쩍 뛰었답니다. 그럼 외상으로 사다가 팔 수도 있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미천 안 들어가는 장사니 한번 해볼까? 좋은 기회이니 한번 해보셔요. 큰 돈을 벌지 누가 알아요? 맹서방은 아내와 함께 쇠돌 엄마를 따라 건넌 마을 옹기점으로 갔답니다. 서로 믿는 사이여서 바로 옹기를 내주었지요. 맹서방은 옹기를 짊어지고 이웃 마을로 팔러 나갔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으나 수십 번 외쳐대자 제법 용기가 났답니다. 옹기 사려, 옹기 사려. 마침 한 아낙네가 옹기를 사러 나왔어요. 아낙네는 옹기 값으로 쌀을 내주었지요. 돈을 주셔야지요. 쌀은 안 됩니다. 쌀을 안 받다니 참 별난 옹기 장수네. 아낙네는 입을 삐죽거리며 획 가버렸어요. 다음에 옹기를 사러 온 할머니는 옹기를 골라놓고 돈 대신 콩을 내주었답니다. 콩 따위는 필요 없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안 판다니까요. 콩도 돈이 되는 건데 안 받는다고? 배부른 장사치로구먼. 할머니는 맹서방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중얼거리며 그냥 가버렸지요. 다음에 온 사람도 옹기값을 보리로 주겠다 하여 팔지 않았답니다. 맹서방은 다른 마을로 갔으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쌀, 보리, 콩 같은 곡식을 주려고 할 뿐 돈을 내고 옹기를 사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맹서방은 옹기 짐을 짊어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옹기를 한 개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다들 곡식을 주려고 하니 팔 수가 있겠소? 왜 돈을 안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소이다. 맹서방의 말을 들은 아내는 가슴이 답답하여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보, 곡식도 돈인데 왜 안 받아요? 당신도 참 이상하네. 곡식이 왜 돈이란 말이오? 아내는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탁탁 치며 답답하단 듯이 말하였지요. 곡식을 내다 팔면 돈을 받으니 곡식은 돈이나 마찬가지지요. 내일부터는 쌀이건 보리건 주는 대로 받고 파시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맹서방은 옹기를 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산 너머 마을로 들어가자 어찌나 잘 팔리는지 가장 큰 옹기 하나만 남았지요. 받은 곡식은 그 옹기 안에 넣어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옹기도 돈 10푼을 준다 하여 얼른 팔았답니다. 아이고, 오늘은 장사 잘했다. 맹서방은 돈 10푼을 주머니에 놓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오늘은 다 파셨군요. 그래, 얼마나 보러 오셨어요? 빈 지게만 지고 들어오는 맹서방을 본 아내는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자, 여기 있어요. 아니, 옹기를 몽땅 판 돈이 겨우 10푼이란 말이어요. 옳거니 받은 곡식은 어디에 맡기고 왔군요. 맹서방은 그제야 곡식을 받아 넣어둔 옹기를 마지막에 10푼을 받고 팔아버린 게 생각났지요. 아이 참, 곡식이 된 옹기인 줄 깜빡 잊었네.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네. 죽서 개 좋은 일 하였구려. 내일은 바지를 하나 내줄 테니 곡식을 받으면 그 속에 넣어 가지고 오세요. 바지 속에 곡식을? 그래요. 바지 가랑이를 꽉 잡아매면 속이 비어서 훌륭한 자루가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 맹서방은 아내가 준 바지를 지게에 얹고 옹기를 팔러 나갔답니다. 옹기점에서 나오는 도중에 바람이 불어 바지가 펄렁거리자 맹서방은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옳거니 좋은 생각이 있어. 바지를 입고 가면 되겠구나. 맹서방은 아내가 준 바지를 그냥 바지 위에 껴입었지요.
똑똑한 마누라도 이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을 거야. 맹서방은 기분이 좋아 옹기짐을 지고 흥얼거리며 걸어갔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넓은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맹서방은 옹기가 많이 팔릴 것 같아 신바람이 났답니다. 옹기 사려, 옹기 값을 곡식으로 주실 분은 이 바지 속에 넣어 주십시오. 맹서방은 바지를 홀랑 벗어내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저걸 어쩌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얼굴을 돌렸답니다. 어허, 저 멀쩡하게 생긴 놈이 미쳐버렸구먼. 히히히, 저 옹기장수 좀 봐요. 마을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웃어댔지요. 맹서방은 껴입은 바지만 벗어내린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홀딱 벗겨져 아랫도리가 드러났던 것이었어요. 맹서방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줄도 모르고 내렸던 바지를 올려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옹기 사려, 옹기 값을 곡식으로 주실 분은 이 바지 속에 넣어주세요. 맹서방은 올렸던 바지를 또 홀랑 벗어내리며 소리쳤지요. 어허, 이런 자를 보았나. 잔치집에 와서 무슨 짓이야. 혼 좀 나야겠구먼. 하필이면 잔치집에 와서 저럴까. 정말 미쳐도 못되게 미쳤구먼.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인집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얼른 꺼져, 이 정신 나간 놈아. 덩치 큰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겁이 난 맹서방은 옹기짐을 팽개치고 조랭랑을 쳤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마을을 벗어난 맹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어느 논길로 들어섰답니다. 한참 달리는 바람에 숨이 찬 맹서방은 논둑 밑에 바짝 엎드려 숨었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놀랐는지 툭 튀어나온 눈으로 맹서방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개구리도 맹서방처럼 숨이 찬지 목이 벌름벌름 거렸어요. 개구라, 너도 숨이 차서 목을 벌름거리는 걸 보니 나처럼 옹기를 팔다가 쫓겨났구나. 맹서방은 개구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존경받는 경주 최부자. 우리나라 경주에는 3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온 부잣집이 있답니다. 지금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671년에 경주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끼니를 잇기가 힘들었답니다. 급기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이때 경주 최부잣집의 바깥 마당에서는 큰 솥을 갖다 놓고 죽을 끓이기 시작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만 배불러서야 되겠느냐. 굶주린 모든 이들은 마음껏 먹도록 하라. 최부잣집에서는 매일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고 가까운 곳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지요. 이런 식으로 경주 최부잣집은 흉년이 들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옛날에는 먼 길을 갈 때 날이 저물면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답니다. 예, 무슨 일이신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머물 수 있는지요? 이렇게 말하면 댁에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구두쇠 주인이 있어 밥은커녕 잠도 재우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신문이나 뉴스가 없었던 그 당시에 주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가훈으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1년의 손님 접대용으로 1000석에 가까운 쌀이 들었답니다. 나그네가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있지요.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번 사람의 마음을 사면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사람과 함께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최부잣집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할 것을 가언으로 삼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답니다. 주인어른,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제발 소장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소장료를 떼어 먹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는 흉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못 내겠단 말이냐? 농사가 전부였던 시절 땅이 없던 많은 농민들은 부잣집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작이라고 하였지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거두고 나면 항상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소작료는 거의 7알에서 8알에 가까웠지요. 그래서 소작은 요즘의 고리 대금업과 비슷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쌀 10가마니를 수확하면 그 중에 7, 8가마니를 주인에게 주었으니 농민에게는 남는 게 거의 없었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지만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농민들이 소작료 때문에 땅 주인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답니다. 흉년이 들어 농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땅 주인의 욕심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경주 최부잣집은 달랐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작료를 낮춰준 것은 물론 풍년이 들어도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가훈에 따라 소작료를 낮춰주었어요. 경주 최부잣집이 300년이 넘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이랍니다. 접시꽃이 된 무궁화. 돌쇠야, 애 많이 썼구나. 시장하지. 나무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놓고 밥상을 차렸답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산에 가서 애온 뗄나무를 헛간에 쌓아놓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몹시 대견스러웠어요. 돌쇠는 아직 어리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 심부름도 해주며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했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혼자서 삭바느질로 겨우 먹고 살아온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는 생각에서였지요. 돌쇠의 어머니는 요즘 일거리가 생겨 몹시 바쁘답니다.
이웃마을 양반댁 어른의 두루마기를 맡아 짓고 있기 때문이지요. 밥을 다 먹은 돌쇠는 바느질하는 어머니 일손을 덜어주려고 살그머니 밥상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만 미끄러져 밥상을 뒤엎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바느질 하느라고 펼쳐놓은 옷가미로 반찬 그릇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재빨리 옷감을 걷어 올렸으나 얼룩이 지고 말았답니다. 옷감을 들여다본 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깨끗한 물로 빨아보았지만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양반 어른 옷을 버려놓았으니 큰일이구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공연히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돌쇠는 당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얘야, 어미 일손을 덜어주려다가 그런 건데 어쩌겠느냐. 어머니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양반댁에 가서 얼룩이 진 경위를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기로 작정하였어요. 곧장 옷감을 싸들고 양반댁 마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얼룩진 옷감을 본 양반댁 마님은 화를 버럭 내었지요. 아니, 이 귀한 옷감을 못쓰게 해놓고 잘못했다면 그만인가? 영감님이 나들이를 하실 때 입을 두루마기이니 얼룩을 깨끗이 지워 사흘 안에 지어오게. 만일 그리 못하면 돈으로 변상하게나. 돌쇠의 어머니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얼룩을 지울 수 없으면 옷감 값을 물어줘야 하는데 가난한 형편에 어림도 없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마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마님은 막무가내였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리며 간신히 집에 돌아왔어요. 걱정이 된 어머니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지요.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어디가 편찮은지 말씀하세요. 돌쇠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어머니, 얼룩을 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린이가 어떻게 알아보겠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설마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그러나 돌쇠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답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마을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였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옷감에 물든 얼룩을 빼는 방법을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글쎄.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일러주었어요. 이제야 생각났다. 무궁화의 흰 꽃잎을 얼룩에 대고 비비면 잘 빠지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쇠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으나 마을에는 무궁화 꽃이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강 건넌 마을의 부잣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지요. 주인 어른 계신가요?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아주 험상궂게 생긴 집주인이 나왔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 몇 송이만 얻으려고 왔는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꽃을 달라고? 예, 몇 송이만 주십시오. 옷감에 얼룩을 빼려고 합니다. 이놈아,
못 주겠다. 당장 꺼지거라. 제발 몇 송이만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돌쇠는 사정 이야기를 하며 간청하였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대문을 쾅 닫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무궁화 꽃을 꼭 얻어가야 하는데. 돌쇠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답니다. 몸져 누운 어머니를 일어나게 하는 일은 오직 무궁화 꽃을 얻어가서 옷감의 얼룩을 빼는 것뿐이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무궁화 꽃이 있는 집은 이 집뿐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한참 궁리를 하던 돌쇠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았지요. 옳지. 그렇다면 담 너머로 몰래 들어가서 꽃송이를 따올 수밖에 없겠어. 무궁화 꽃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돌쇠는 그만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한 것이었어요. 돌쇠는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았지요. 집주인은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답니다. 바로 지금이야. 돌쇠는 울타리 옆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울타리 너머로 늘어진 나뭇가지를 타고 쉽게 앞마당으로 넘어 들어갔답니다. 넓은 앞마당 둘레에 있는 무궁화꽃 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돌쇠는 살며시 다가가서 하얗게 핀 꽃을 골라 대여섯 송이 꺾어들고 돌아섰지요. 바로 그때 커다란 손이 돌쇠의 목덜미를 꽉 잡아챘어요. 어린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담을 넘어 들어오느냐.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험상궂게 생긴 집주인은 돌쇠를 대문 앞에 끌고 가서 마구 매질을 하였답니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돌쇠는 아파서 펄쩍펄쩍 뛰며 용서를 빌었지만 욕심 많고 인정 없는 집주인은 매질을 계속하였답니다. 마침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 이 광경을 보고 다가와서 돌쇠의 앞을 막았어요. 여보시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어린애를 이렇게 때려서야 되겠소. 스님이 소리치자 집주인은 손에 들었던 매를 휙 내던지고는 퉁명스럽게 말하였답니다. 스님, 도둑놈을 그냥 두라는 말씀이요? 이 놈은 남의 집 담을 넘어와 무궁화 꽃을 꺾은 도둑놈이요. 꽃을 도둑질했다는 말을 들은 스님은 이상하여 돌쇠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무궁화 꽃이 아름다워 탐이 났느냐?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삭바느질 하는 옷감의 얼룩을 빼려고 합니다. 궁금해하는 스님에게 돌쇠는 무궁화 꽃을 몰래 꺾은 까닭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제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스님은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주인어른, 갸륵한 이 아이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 아이가 오죽 꽃이 필요했으면 몰래 꺾었겠소. 이 중에게 시주하는 셈치고 어서 무궁화꽃 몇 송이만 주어 보내십시오. 스님의 말에 머쓱해진 집주인은 시치미를 떼고 얼른 둘러대었어요. 스님, 그 사실은 우리 집 뜰에 있는 꽃은 무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이지요. 무궁화가 아니라면 무슨 꽃이란 말이요? 스님, 이 꽃은 보시다시피 접시꽃이랍니다. 접시꽃이라고요? 스님은 한심하다는 듯이 집주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돌쇠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답니다.
얘야, 무궁화 꽃이 아니라는데 얻어서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른 집으로 가보자꾸나. 스님의 말을 들은 집주인은 싱긋 웃으면서 뒷모습에 대고 비웃듯이 중얼거렸어요. 바보 스님, 잘 가시구려. 무궁화 꽃과 접시꽃도 모르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을 해? 에헴. 스님을 속인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희죽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간 집주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이상하다. 우리 무궁화 꽃나무가 다 어디로 갔지? 아무리 둘러봐도 뜰에 가득했던 무궁화 꽃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접시꽃만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무궁화 꽃을 접시꽃이라고 속인 집주인에게 스님이 벌을 준 것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준 강아지. 옛날 어느 고을의 부잣집에 제동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비록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에 밝은 젊은이였지요.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말을 타고 어깨에는 활을 메고 집을 나섰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제동은 말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살펴보았어요. 아니, 제동이 본 것은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허리를 친친 감긴 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었답니다. 저런 못된 구렁이 같은 이라고? 제동이는 그냥 지나치려 하였지만 몸이 조여 죽어가는 호랑이가 가여웠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나무 뒤로 갔답니다. 제동이는 등에 맨 활을 꺼내어 들고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활 시위를 당길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에게 어설프게 화살을 쏘았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옳지, 바로 지금이다. 제동이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구렁이의 주둥이를 겨냥하여 팽팽하게 당긴 활 시위를 놓았답니다. 주둥이에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축 늘어졌지요. 빨리 도망치자. 제동이는 구렁이에게서 풀려난 호랑이가 달아나는 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화살을 맞은 구렁이가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아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아났지요. 숲속을 한참 동안 달려갔을 때였어요. 싸 풀숲을 스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답니다. 마치 수백 수천 마리의 구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제동은 섬뜩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혹시 구렁이가 따라오는 게 아닐까? 뒤를 돌아본 제동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고삐를 놓칠 뻔하였어요. 아니, 진짜 구렁이잖아. 제동이의 짐작대로 구렁이는 뒤를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겁에 질린 제동이는 달아나는 데 정신이 없어 화를 쏠 엄두도 내지 못하였어요. 아무리 힘껏 달려도 얼마 못 가서 구렁이에게 잡힐 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제동이는 나무 사이로 달리다가 나뭇가지를 잡고 펄쩍 뛰어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지요. 뒤따라온 구렁이도 제동이가 오른 나무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갔답니다. 이젠 죽었구나. 제동이는 구렁이가 나무에 잘 오른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그렇다고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지요. 제동이는 나무만 내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나무 위로 기어오르던 구렁이는 중간쯤에서 멈추고는 긴 몸뚱이로 나무를 친친 감고 있었답니다. 아휴, 살았다. 제동이는 한숨을 돌렸지요. 그러나 안심할 일이 아니었어요. 구렁이는 칭칭 감은 몸을 힘껏 옆으로 굴려 나무를 통째 쓰러뜨리려고 하였답니다. 나무가 으지직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어요. 제동이는 나뭇가지를 꼭 붙잡은 채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답니다. 팔에 힘이 빠져 나뭇가지를 놓치면 구렁이 밥이 되고 말 일이지요. 그때였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바람같이 달려와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흙을 구렁이의 눈과 주둥이에 마구 끼얹었지요. 화가 잔뜩 난 구렁이는 나무를 친친 감았던 몸을 풀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호랑이는 날쌔게 달아났고 구렁이는 긴 몸을 꿈틀거리며 무섭게 호랑이의 뒤를 쫓아갔답니다. 호랑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구렁이도 뒤따라 올라갔지요. 이때를 노린 듯 호랑이는 구렁이를 향해 바위를 앞발로 밀어 굴러 떨어뜨렸어요. 구렁이는 호랑이가 굴러 떨어뜨린 바위돌에 기다란 허리를 맞았답니다. 기다란 몸뚱이로 나무를 친친 감아 한몫 보던 구렁이는 허리가 부러지자 맥없이 죽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나타난 호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제동이는 곧장 산을 내려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호랑이잖아. 제동이네 대문 앞에는 목숨을 구해준 호랑이가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는 구렁이를 산 꼭대기로 유인하여 처치하고 벌써 제동이네 집에 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동이가 깜짝 놀라자 호랑이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반가워하였어요. 호랑이는 품에 안고 온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어 제동이에게 내밀었답니다. 옳지, 네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제동이가 기뻐하며 강아지를 받자 호랑이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지요. 호랑이가 준 강아지도 쑥쑥 자라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답니다. 어느 날 제동이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자 개가 마구 지저댔어요. 아니, 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지저대지?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구나. 제동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큰 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이사를 가자는 아들의 말에 식구들은 어리둥절하였지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나무라기까지 하였어요. 제동이는 하는 수 없이 3년 전에 있었던 호랑이와 구렁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네 생각이 옳구나. 개가 저렇게 마구 짖는 것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뜻 같구나. 제동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였답니다. 식구들은 그제야 이사를 가자는 제동이의 뜻을 알게 되었지요. 이사를 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비밀로 하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동이네 식구들은 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삿짐을 챙겼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 곳으로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제동이네 식구가 언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 날이 지난 뒤 제동이는 아무도 모르게 떠나온 집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제동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크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자풀만 무성해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의 새끼들이 몰려와 저지른 짓이라고 말하였지요. 제동이는 어미의 원수를 갚으려고 새끼 구렁이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만일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동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강아지를 선물한 호랑이에게 고마워하며 발걸음을 돌렸답니다.